다음에 그래서 다시 비슷한 말로 투쟁의 원리 뭐 이렇게 또 말한 사람이 있으면 데이트리 이론에 이어진 것은 필라토의 투쟁적 삶의 원리와 긴장의 언어,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다. 모든 생명의 유기체들은 상반되는 투임이 지속적이며 다양한 싸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싸움 없이는 유기체와 생명은 쭉 없어진다. 인간이 유기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갈등은 여러 가지 상반된 투쟁성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아주 무의식적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의식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견제하고 투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은 이런 그 긴장감의 관계는 말은 뭐 평화 서로 뭐 조화 어쩌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함께 겪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중성, 그 갈등의 관계, 그것을 시가 표현하는데 그건 시는 오히려 더 진실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상반된 권림 사이에 대한 것이다. 하나는 디오니스적 상황에서 하나는 아폴로적 비전을 추구하며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디오니스와 아폴로 뭐 옛날 그리스 철학에서 쭉 얘기하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문명의 역사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그 술의 신, 그러니까 아주 그 취한 것, 감동, 충격, 흥분, 환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일면이 있는가 하면은 아폴로는 아주 이성적, 그리스적인 아주 이성적, 논리적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신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아폴로적인 요소와 디오니스적인 요소 이것들이 그 상반된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삶의 원리를 투쟁 원리로 보고 시도 원리도 투쟁을 통한 긴장의 언어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긴장의 언어는 바로 의미론적 긴장을 지향하며 그것은 사물의 리얼리티를 표출하는 인간의 근본적 활동이다. 이런 긴장 언어의 기본 단위가 이미지, 은유, 상징 형식으로 시어의 독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그 긴장 관계를 또 조성하는 것 또는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이승원의 사진이라는 작품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사진. 여러분들 사진이 뭡니까? 사진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실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실제를 드러낸 게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름한 처마 아래에서 밤 12시에 나는 죽어. 허름한 처마 아래에서 밤 12시에 나는 죽어. 뭔 소리입니까? 허름한 처마 아래에서 밤 12시에 나는 죽어. 글쎄요, 그 사진 속에 어린 시절, 강했던 시절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름한 처마 아래에서 밤 12시에 나는 죽어. 시인의, 아니 사진의 독백이고 동시에 이것은 시인의 독백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소멸되는 것, 그러니까 소멸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나는 가을 비에 젖어 펄럭이는 질환이 돼. 또 나는 가을 비에 젖어 펄럭이는 질환이 돼. 또 이것도 나는 가을 비에 젖어 펄럭이는 질환. 이것도 정말 굉장히 까다로운 소리입니다.
한없이 깊은 청계를 굴러떨어지는 곤충의 눈에 비친 암흑이 된다. 역시 참 어렵습니다. 두려운 칼자국이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비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질성도 정도가 있지 너무 비약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범인들이. 자, 이런 것, 이게 바로 이제 현대시의 지나친 나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질성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나 결국 그 은유가 뭐냐, 어떤 새로운 정서를 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시도도 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도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현대시, 좀 모던한 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아주 샤프한 젊은 시인들,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실험시인들은 이런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 또 은유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유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을 호수로 바꾸는 일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서 A라는 단어를 B라는 단어로 바꾸는 기껏해야 구절 속에 있는 은유입니다. 그것만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눈불이요, 이렇게 구절 속에서 무엇은 무엇이요, 한 구절 속에 A와 B, 이런 관계만을 은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맥스 블랙은 시에 있어서 은유의 상호작용 면에 대해서보다 확장된 해석을 했다. 그럼 먼저 비유의 방식을 세 가지에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 다른 낱말을 대신하는 대치를. 예를 들면 기다리를 전봇대, 기다리를 전봇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전봇대가, 또는 그는 보름달 같다, 아니면 보름달이다, 그는 전봇대다. 그럼 그 단어를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바꾼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은 그는 부처와 같다, 그래서 이제 부처로 또 바꾼 거죠. 그는 부처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런 그 짤막한 구절, 단어와 단어 간의 교환, 이런 것들을 은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만이 은유가 아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러나 대치나 비교의 관점이 은유에 대한 추가적 번역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건 간단한 문장에서 얘기고, 은유는 한 작품 전체에서 주제, 즉 초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조 주제들, 즉 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블랙은 소위 충돌은 충돌인데 상호작용인데 그 범위를 단어와 단어, 짤막한 문장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문장 전체가 하나의 은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다시 이제 보충해서 말하는 것이 리퀘르도 언술 혹은 담화의 차원으로 더 파악된다. 그는 은유를 사용하는 문학은 1차적 의미보다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미론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하면서 의미 혁신은 은유의 경우
낱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문장 혹은 술배에서 발생한다. 은유가 술배에서 발생하는 것은 현실을 새롭게 그리는 상상력의 동원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을 문장, 낱말이나 짧은 문장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은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은유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 신자들도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이 늘 은유로 말씀하신다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은유로 하는데 천국을 마치 다 천국을 마치 놓았다. 또 10%는 비유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이야기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또 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짤막한 이야기 비유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참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국,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장사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장사라는 주인공이 있고 또 그 진주를 발견하고 밭을 팔고 그래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지나다가 밭에 진주가 숨겨 있는 걸 보고서 집에 가서 자기 집 다 전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거 때부자 됐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박 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연 진주 팔아서 부자 됐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천국이 그렇다 하는 천국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인데 그래서 문장 전체를 통해서 표현한 은유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한편 후르쇼프스키는 은유를 단어의 차원에서 구성시키는 기존의 은유 개념에서 벗어나 단말로서의 은유를 강조한다. 은유는 언어학적 단위에 의한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텍스트의 연속체 안에서 변화하는 역동적 의미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텍스트 전체 문장을 통해서 책 한 권이면 책 한 권 전체를 통해서 은유가 드러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짤막짤막한 그 문단을 통해서만 은유가 드러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은유의 작용을 단어의 차원에 한정하는 것은 물론 왁스블랙의 은유를 문장의 차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은유를 좁은 범죄에 국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은유의 의미를 독자의 지식 수준, 텍스트의 시점과 발화 형상, 그리고 독서와 해석의 현실적 문맥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은유라는 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유의 현대적 개념. 은유는 과거에는 그냥 옮기는 거다. 유사한 성격을 찾아서 옮기는,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것처럼 옮기는 거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 유사점을 통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비유사, 유사하지 않은 것들끼리도 막 폭력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막 늙은 피에다 넛새 항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 은유의 모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유는 1대1, 마음은 허수다. 마음은 촛불이다. 이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한 문장 전체를 통해서 은유가 드러난다. 이런 것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끼리의 은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시가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드러낼 것인가,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장성남의 달과 수수께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달과 수수께.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를 쓰는지를 이 시를 보면 또 좀 감이 옵니다. 막 이삭팩이 시작한 수수대가 지금 달과 수수대입니다. 달하고 수수대하고 여러분들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달과 수수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은 달이고 수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질적인 것들 제목으로 잡아서 달과 수수대. 그럼 두 사람 그 달과 수수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막 이삭팩이 시작한 수수대가 낫달을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수수대가 낫달을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네, 좀 신비롭죠. 수수대를 생각하나 그 수수대가 그 빗자락 이걸 연상해서 했는지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막 이삭팩이 시작한 그것도 막 이삭팩이 시작한 수수대. 그러니까 수수대도 막 이삭팩, 그러니까 엮으려고 하는 이삭대입니다. 그런 수수대가 낫달을 마당 바깥쪽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여러분들, 낫달은 보름달입니까? 초승달입니까? 금음달입니까? 요 묘미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낫달이 결코 보름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낮에 뜰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막 패기 시작한 수수대가 지금 수수대도 막 피기 시작해요. 낫달을 마당 바깥으로 쓸어내고 있다. 이 사람의 상상이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대와 달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수대도 지금 성숙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낫달은 아직 달 존재도 안 돼. 그 초승달도 못했어요. 낫달을 마당 바깥으로 쓸어낸다. 뭔가 서로 성숙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쓸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낱말 하나하나 비유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체 문장을 통해서 봐야죠. 아래쪽이 다 달아진 달을 주어다. 아래쪽이 다 달아진 달을 주어다. 어디다 쓰나? 생각한 다음날. 자, 그 뭐예요? 아래쪽이 다 달아진 달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초승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니고 달의 존재가 아직 없는 거야. 낫달입니다. 생각한 다음날 조금 더 여물어진 달을 이번엔 동구 개울물 한쪽에 잇대어 깃고 있었다. 그것이 수수대가. 자, 수수대가 텅 빈 달을 차츰차츰 채워가고 있어요. 동구 개울물 한쪽에, 그래서 그것을 키우려고 동구 개울목 한쪽에 연결시켰어요. 낫달을 키우려고. 자,
자, 이 상상력의 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질서를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신비로운 섭리를 여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대와 달과의 관계에서 네, 아래쪽이 다 달아진 달을 주어다 어디다 쓰나 가운데 빈 달, 텅 빈 달, 아주 비껍질인 달.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더 여물어진 달. 이번엔 동부 개울물 한쪽에 있대요. 개울물을 부었어요. 깊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달이 좀 더 커지기를, 이렇게 잉태되기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막디 맑은 일생이 된 빈 수수대를 본다. 그러다가 막디 맑은 일생이 된 빈 수수대를 본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처음에 이거 수수대가 뭐요? 막 이삭 배기 시작한 달에 있는 수수대였는데 지금은 그러다가 막디 맑은 일생이 된 빈 수수대를 본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수수가 다 패가지고 다 떨어져서 이제 태각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동안 뭐 했죠? 달을 키웠죠. 달도 키우고 자기도 일생을 다 그냥 해서 이제 빈 수수깡만 남은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단 2개의 석가래를 올린 집. 그래서 저는 보니까 2개의 석가락 같은 그런 요 수수대가 조금 많았어요. 속으로 달이 들락날락한다. 그럼 달은 뭐냐? 그 수수대와 수수대 사이에 들락달락하는 존재다. 수수대 사이에서 달은 크고 지고, 달은 태어나고 지고, 수수대도 또 태어났다가 또 지고. 자, 이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이런 우주의 묘한 오묘한 질서,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달과 수수대.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라고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라 좀 뜯어보면 아주 좋은 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따라서 이 은유의 세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과거처럼 너무 쉽게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이질적인 것,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은유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시가 추구하는 은유의 방향이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럴 거면, 야, 그건 뭐 내 나이에 도저히 못하겠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시가 다 그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젊은이들의 노력도 있고 또 기존의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래도 참고로 현대시가 어디까지 지향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시공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